빈궁마마,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1661년 현종 2년 겨울 한양 자수궁. 60세 노후궁이 떨리는 손으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후궁으로 입궁한 지 40년, 이제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조선 전기부터 200년 넘게 유지되던 선왕 후궁들의 거처 궁가의 폐지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왕이 살아계실 때는 화려했습니다. 정일품 비의 품계, 궁녀들의 시중, 비단옷과 좋은 음식. 하지만 왕이 죽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자식이 있는 후궁은 아들의 사가로 갈 수 있었지만 자식이 없는 후궁은 궁 밖 초라한 사저로 가야 했습니다. 왕의 여자였던 이들이 왜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요? 왕이 죽으면 후궁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조선 500년 166명 후궁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1661년 현종 2년 음력 12월 한양 옥인동에 위치한 자수궁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선왕들의 후궁들이 모여 살던 이곳에 폐지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궁가를 혁파하라. 현종의 명은 단호했습니다. 조선 전기 세종 때부터 200년 넘게 유지되던 선왕 후궁들의 전용 거처, 궁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수궁 정문 앞 60세가 넘은 한 후궁이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450년 세종이 승하한 후 이곳으로 옮겨와 11년을 살았던 세종의 후궁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녀 옆에는 30대 후궁도 있었습니다. 효종의 후궁으로 왕자를 낳지 못했던 그녀는 1659년 효종이 승하한 지 불과 2년 만에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궁녀들이 후궁들의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이곳에서 살았던 이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식이 있는 후궁은 아들이나 딸의 사가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는 후궁들은 궁 밖에 마련된 초라한 사저로 가야 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지원만 받은 채 쓸쓸히 여생을 보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자수궁은 1450년 문종 즉위년에 세워졌습니다. 문종은 부왕 세종의 후궁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태조의 7째 아들 무한대군 방번의 사저를 수리해 자수궁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종에게는 정일품 신빈 김씨를 비롯해 영빈 강씨, 해빈 양씨 등 여러 후궁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빈 김씨는 원래 내자시의 여종 출신이었습니다. 1418년 세종 즉위년 당시 13세였던 김씨는 세종의 어머니 원경왕후에게 발탁되어 소원왕후의 궁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세종의 승언을 입어 1427년 세종 9년 장남 계양군을 출산했고 이어서 평원대군, 한남군, 수충군, 영해군, 담양군까지 6남을 낳아 1439년 세종 21년 정일품 신빈에 책봉되었습니다. 1464년 10월까지 58년을 살았던 신빈 김씨는 여종 출신에서 정일품 빈까지 오른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였습니다. 세종 생전에는 빈의 품계에 따라 궁녀와 환관, 노비가 배정되었고 의식주가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1450년 2월 17일 승하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후궁들은 자수궁으로 옮겨져 집단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품계에 따른 대우는 유지되었지만 왕 생전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자수궁에는 선왕 후궁들을 보필하기 위해 궁녀와 내관들이 배속되었습니다. 세조 때는 별감과 소친시 6명이 배치되었습니다. 후궁들은 품계에 따라 방을 배정받았고 국가로부터 의식주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수궁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후궁들은 선왕이 승하한 후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수궁 안에는 불당이 설치되었고 불사가 크게 행해졌습니다. 1494년 성종 25년 자수궁에서 큰 불사가 거행되자 연산군은 1504년 연산군 10년 후궁들이 비구니가 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중종 때 이후 자수궁에서는 다시 자주 불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수궁은 선왕 후궁들의 거처보다 비구니 사찰로서의 기능이 더 커졌습니다. 대관들은 계속해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불교는 이단이며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후궁들이 궁가에서 불사를 크게 행하는 것은 유교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자수궁은 크게 훼손되었고 궁가 유지를 위한 재정도 부족해졌습니다. 양난 이후 성리학이 더욱 심화되었고 후궁의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왕 한 명당 평균 78명의 후궁이 있었지만 후기에는 평균 3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종은 1661년 현종 2년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수궁과 인수궁을 혁파하라. 선왕 후궁들의 궁가는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야기는 1422년 세종 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월 10일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이 56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태종은 1367년생으로 1400년 11월 28일 즉위해 1418년 9월 9일까지 18년간 재위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2차례 왕자의 난을 일으켰고 공신들을 숙청했으며 사병을 혁파한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태종에게는 정비 원경왕후 민씨 외에 12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의빈권씨, 신빈신씨, 효빈 김씨 등이었습니다. 특히 신빈신씨는 원경왕후의 나인 출신으로 태종의 후궁들 중 가장 다산한 후궁이었습니다. 태종신도비문에 따르면 신빈신씨는 3남 7녀를 낳았고 정빈고씨가 1남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종은 1401년 태종 원년 제후는 9명의 부인을 둔다는 고사를 들며 후궁의 법제화를 논의하게 했고 가래색을 설치해 의빈권씨를 정식간택 후궁으로 들였습니다. 일빈 이잉제를 채택했지만 실제로는 그 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태종이 승하하자 24세의 세종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세종은 1397년 5월 15일생으로 태종과 원경왕후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1418년 6월 3일 세자에 책봉되었고 같은 해 8월 10일 22세의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태종이 승하하자 세종은 부왕의 후궁들을 어떻게 모실지 고민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선왕 후궁을 위한 명확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태조의 후궁들도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자식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부왕을 섬겼던 이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 국가가 이들을 위해 별도의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 세종의 이러한 효심에서 조선 최초의 선왕 후궁 전용 거처가 탄생했습니다. 세종은 부왕 태종의 후궁들을 위해 궁가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의빈궁입니다. 의빈궁이라는 명칭은 태종의 정식 간택 후궁이었던 의빈권씨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종의 후궁들은 의빈궁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품계에 따라 궁녀와 환관, 노비가 배정되었고 의식주가 제공되었습니다. 정일품비는 가장 높은 대우를 받았고 종이품 수구이, 정산품 소용, 종사품 수건 순으로 처우가 달랐습니다. 이것이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선왕 후궁을 위한 궁가 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1450년 3월 30일 세종이 53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세종은 1418년 세종 즉위년부터 1450년 세종 32년까지 32년간 재위했습니다. 세종에게는 정비소원 왕후 심씨 외에 10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영빈 강씨, 정일품 신빈 김씨, 해빈 양씨, 수건 이씨 등이었습니다. 세종은 정비소원 왕후와 8남 2녀를 낳았고 후궁들과 10남 2녀를 더 낳아 총 18남 4녀를 두었습니다. 32세에 즉위한 문종은 부왕 세종의 유지를 따랐습니다. 1450년 문종 즉위년 문종은 세종의 후궁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궁가를 설치하라고 명했습니다. 태조의 7째 아들 무한대군 방번의 사절을 수리해 자수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한양 옥인동에 위치했습니다. 세종의 후궁들은 자수궁으로 옮겨갔습니다. 신빈 김씨는 당시 45세였습니다. 1406년생인 그녀는 1418년 13세에 입궁해 32년을 왕을 섬겼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자수궁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신빈 김씨는 6남을 낳았지만 자수궁을 떠나 아들들과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선왕 후궁들이 재혼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아들들과 사가에서 사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국가가 마련한 궁가에 함께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자수궁 외에도 여러 궁가가 설치되었습니다. 영수궁, 수성궁, 창수궁, 정천궁, 인수궁 등이었습니다. 인수궁은 후궁들의 질병가로 설치된 곳이었습니다. 후궁들이 죽으면 궁가는 폐지되었고 중종 이후에는 자수궁과 인수궁만 유지되었습니다. 자수궁에는 세종의 후궁들뿐 아니라 후대 왕들의 후궁들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성종 때는 폐비 윤씨가 지위가 강등되어 잠시 이곳에 거처했고 세조의 후궁 금빈 박씨도 이곳에 살았습니다.
중종 때는 성종의 후궁숙의 홍씨가, 인종 때는 중종의 후궁들이, 명종 때는 인종의 후궁숙의 정씨가 자수궁에 거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왕이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왕이 승하하면 후궁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선시대 후궁이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간택후궁이었습니다. 왕비나 세자빈처럼 전국에 금홀령을 내리고 처녀들을 간택해 빅례를 갖추어 후궁으로 들이는 것입니다. 간택후궁은 양반 명문가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조의 후궁 원빈 홍씨와 수빈 박씨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할 때 특별히 후궁을 간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조는 1789년 정조 13년 원빈 홍씨를, 1792년 정조 16년 수빈 박씨를 간택했습니다. 수빈 박씨는 1770년생으로 22세에 입궁했습니다. 1790년 정조 14년 무뇨세자를 낳았지만 세자는 5세에 요절했습니다. 1809년 순조 9년 39세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순조입니다. 수빈 박씨는 아들이 순조로 즉위하자 특별한 지위를 얻었습니다. 후궁이지만 왕비가 아니었으므로 대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정조가 궁여지책으로 만든 자궁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자궁은 왕비에 준하는 지위로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지만 종묘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간택후궁은 입궁 때부터 종이품 수기 이상의 품계에 봉작되어 높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왕비 다음 서열이었고 종친 내연에 참석했으며 왕비 간택 자리에도 참석했습니다. 둘째는 승은 후궁이었습니다. 궁녀로 입궁했다가 왕의 승언을 입어 봉작을 받아 후궁이 된 경우입니다. 한미한 집안의 궁녀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승은 후궁은 종사품 수건부터 시작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 관례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승언을 입어 후궁 지위에 오른 대표적 인물로는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가 있습니다. 숙빈 최씨는 1670년생으로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숙종의 승언을 입어 1694년 숙종 20년 24세에 연인군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영조가 됩니다. 숙빈 최씨는 1701년 숙종 27년 정일품 숙빈에 책봉되었고 1718년 숙종 44년 4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종의 어머니 희빈 장씨도 승은 후궁 출신입니다. 장씨는 중인 출신으로 1686년 숙종 12년 수곤에 책봉되었습니다. 1688년 숙종 14년 원자를 낳자 1689년 숙종 15년 왕비로 승격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승은 후궁에서 왕비가 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1694년 숙종 20년 인현 왕후가 복이 되면서 희빈으로 강등되었고 1701년 숙종 27년 사사되었습니다. 영조의 어머니 영빈 이씨는 1696년생으로 영조의 후궁이었습니다. 1719년 영조 즉위 전 효장세자를 낳았지만 세자는 1728년 경종 4년 10세에 요절했습니다. 영빈 이씨는 1764년 영조 40년 6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자를 낳은 후궁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왕자가 세자로 책봉되면 후궁은 사실상 왕실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친정 가문에도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외조부는 관직을 받았고 일가가 출세했습니다. 출산을 하면 호산청이 설치되었습니다. 정궁 출산은 산실청이, 후궁 출산은 호산청이 담당했습니다. 이는 1638년 인조 16년부터 정궁과 후궁에게 엄격한 차등을 두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왕의 총애가 넘치거나 왕자를 낳고 특별한 공이 있는 후궁은 품계가 승격되었습니다. 종사품 수곤에서 시작해 정산품 소용, 종이품 수구이, 정일품 빈 또는 귀인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정일품 빈이 후궁으로서 최고직위였습니다. 숙종 이후 후궁이 오를 수 있는 최고직위는 정일품 빈이었고 왕비로 승격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후궁들은 왕비를 보좌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정일품 빈과 귀인은 왕비를 보좌하며 불례를 논하는 일을 맡았고 종이품 소유와 수기는 비례를 찬도했습니다. 정산품 소용과 수경은 제사와 빈객에 관한 일을 맡았고 종사품 소원과 수건은 연침을 베풀고 사실을 다스려 해마다 공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은 왕이 숨을 거두는 순간 모두 사라졌습니다. 왕이 승하하는 순간 후궁들의 운명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왕비는 자동으로 대비가 되었습니다.
왕의 적처로서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궁들은 지위가 그대로 정지되었습니다. 정일품 비는 여전히 정일품 빈이었고 종이품 수기는 여전히 종이품 수기였습니다. 더 이상 승격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1450년 3월 30일 세종이 승하했을 때의 광경을 상상해 봅니다. 경복궁 강령전에서 53세의 세종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32년간 조선을 이끌었던 성군의 죽음이었습니다. 왕비 소원왕후 심씨는 이미 1446년 세종 28년에 51세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의 후궁들이 곡소리를 냈습니다. 정일품 신빈 김씨는 당시 45세였습니다. 1406년생인 그녀는 1418년 13세에 입궁해 32년을 왕을 섬겼습니다. 6남을 낳아 세종의 후궁 중 가장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계양군, 평원대군, 한남군, 수춘군, 영해군, 담양군이 모두 신빈 김씨의 소생이었습니다. 영빈 강씨도 있었습니다. 영빈 강씨는 1남을 낳았습니다. 밀성군이었습니다. 혜빈 양씨는 3남을 낳았습니다. 영해군, 담양군, 익형군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종생전에는 화려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풍계에 따라 궁녀와 환관이 배정되었고 의식주가 제공되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 더 많은 은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왕이 승하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32세에 즉위한 문종은 부왕세종의 장남이었습니다. 문종은 1414년생으로 1450년 세종의 뒤를 이어 37세에 즉위했습니다. 재위기간은 1450년부터 1452년까지 불과 2년 4개월이었습니다. 문종은 즉위하자마자 부왕의 후궁들을 어떻게 모실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태조의 무한대군 방번의 사절을 수리해 자수궁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종의 후궁들에게 명이 내려졌습니다. 자수궁으로 옮기시오. 신빈 김씨는 이 명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2년을 경복궁에서 살았던 그녀는 이제 옥인동의 자수궁으로 가야 했습니다. 6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아들들과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선왕 후궁들이 재혼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아들들과 사가에서 사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국가가 마련한 궁가에 함께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자수궁으로 이주하는 날 신빈 김씨는 짐을 쌌습니다. 32년간 모은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왕이 하사한 비단, 은장도, 장신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어릴 때 입었던 옷까지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을까? 궁녀가 대답했습니다. 마마, 자수궁은 경복궁만큼 넓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셔야 합니다. 신빈 김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2년을 이곳에서 살았는데 이제 떠나야 하는구나. 영빈 강씨의 처지는 더욱 막막했습니다. 아들이 한 명뿐이었고 그나마 밀성군은 아직 어렸습니다. 자수궁에 가면 누가 자신을 돌봐줄까요? 혜빈 양씨도 불안했습니다. 3남을 낳았지만 자수궁에서의 생활이 어떨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왕자를 낳은 후궁은 그나마 나은 처지였습니다. 아들이 대군이나 군으로 봉해져 사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아들을 만날 수 있었고 손주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자수궁을 찾아와 어머니에게 문안을 드렸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는 선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왕자를 낳지 못한 후궁은 눈칫밥을 먹으며 천대받았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선물을 보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수궁 안에서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품계가 높은 후궁은 좋은 방을 배정받았지만 품계가 낮은 후궁은 작은 방을 받았습니다. 왕자를 낳은 후궁은 존중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후궁은 무시당했습니다. 특히 왕비, 이제는 대비가 된 전 중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문종의 정비는 현덕 왕후 권씨였지만 1441년 세종 23년 단종을 낳다가 2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종에게는 계비가 없었기 때문에 선대 왕비들이 내명부를 관장했습니다. 세종의 정비 소원 왕후는 이미 1446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태종의 정비 원경 왕후 민씨는 1420년 태종 20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내명부를 관장할 대비가 없었지만 문종 자신이 후궁들에 대한 처우를 결정했습니다. 1452년 단종이 즉위했을 때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단종은 1441년생으로 1452년 문종의 뒤를 이어 12세에 즉위했습니다.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황보인, 김종서 등의 고명 대신들이 섭정을 했습니다.
세종의 후궁들은 자수궁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단종 제위 3년 만에 1455년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해 세조가 되었습니다. 세조는 1417년생으로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1455년부터 1468년까지 13년간 재위했습니다. 세조가 즉위하자 세종의 후궁들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세조는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종의 후궁들, 특히 신빈 김씨는 세조의 생모가 아니었지만 세조의 형제들을 낳은 어머니였습니다. 세조는 이들에게 예를 갖추었지만 과도한 대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수궁에는 선왕 후궁들을 보필하기 위해 궁녀와 내관들이 배속되었습니다. 세조 때는 별감과 소친시 6명이 배치되었습니다. 후궁들은 품기에 따라 방을 배정받았고 국가로부터 의식주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왕 생전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자수궁에서의 일상을 들여다봅니다. 아침이 되면 후궁들은 각자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궁녀들이 세숫물을 가져왔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왕 생전에는 수라상이 풍성했지만 이제는 소박한 죽과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식사 후에는 각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낮잠을 자거나 다시 바느질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소박한 식사를 했습니다. 밤이 되면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런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가끔 아들이나 딸이 찾아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아들들이 선물을 보냈고 손주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지루하고 외로웠습니다. 60세 노후궁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40년을 왕을 섬겼건만 이제 궁가에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구나. 젊었을 때는 왕의 총애를 받아 화려한 생활을 누렸다.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다. 왕자를 낳아 품계도 올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인가? 왕이 돌아가시니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아들은 있지만 함께 살 수 없다. 손주들도 가끔 볼 뿐이다. 이곳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할까? 죽으면 어디에 묻힐까? 왕비가 아니니 왕과 함께 묻힐 수도 없다. 종묘에도 들어갈 수 없다. 내 무덤은 초라할 것이다. 누가 나에게 제사를 지내줄까? 30대 젊은 후궁의 불안은 더욱 컸습니다. 왕께서 승하하신 지 불과 2년 만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아직 30대인데 앞으로 30년, 40년을 이곳에서 보내야 합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왕의 승은을 입었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품계도 낮습니다. 종사품 수건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누가 나를 존중해 줄까요? 나이든 정일품 빈들은 나를 무시합니다. 왕자를 낳은 후궁들은 우쭐대며 자식 자랑을 합니다. 나는 그저 듣고만 있어야 합니다. 궁 밖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젊은 여자들은 시집을 가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겠지요. 나는 왕의 여자였다는 이유로 평생 이곳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다시는 궁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는 왕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입니다. 자수궁 안에서 후궁들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여러 선왕의 후궁들이 함께 모여 살았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태종의 후궁들도 있었고 세종의 후궁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문종의 후궁들, 세조의 후궁들도 들어왔습니다. 품계가 높은 후궁은 대우를 받았지만 품계가 낮은 후궁은 무시당했습니다. 나는 정일품 빈이다. 너는 종사품 수건이다. 나에게 존댓말을 써라. 나이든 후궁들은 젊은 후궁들을 질투했습니다. 저 젊은 것이 무엇을 안다고? 왕을 몇 년이나 섬겼다고 후궁 행세를 하나? 젊은 후궁들은 나이든 후궁들을 불편해했습니다. 늙은이들은 옛날 이야기만 한다. 지긋지긋하다. 자식이 있는 후궁은 자식 자랑을 했습니다. 내 아들은 대군이다. 사가도 크고 녹봉도 많이 받는다. 자식이 없는 후궁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다.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이런 갈등 속에서 후궁들은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1464년 10월 13일 신빈 김씨가 5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406년생인 그녀는 1418년 13세에 입궁해 46년을 궁에서 살았고 자수궁에서 14년을 보낸 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경기도 화성 남양동에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15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6명의 아들이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신빈 김 씨는 왕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종묘에 들어갈 수 없었고 세종과 함께 묻힐 수도 없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묻혔습니다. 다른 후궁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빈 강 씨도 죽었고 혜빈 양 씨도 죽었습니다. 자수궁에는 새로운 후궁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왕의 후궁이라는 굴레였습니다. 그런데 이 궁가마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1450년대부터 1600년대 중반까지 약 200년간 궁가는 조금씩 변질되어 갔습니다. 후궁들이 불당을 설치하고 불사를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수궁과 인수궁이 사실상 비구니 사찰처럼 변해갔습니다. 후궁들은 선왕이 승하한 후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기도 했습니다. 왕과의 연을 끊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수궁 안에는 큰 불당이 설치되었습니다. 후궁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불공을 드렸습니다. 선왕의 명복을 빌고 자신들의 내세를 기원했습니다. 1494년 성종 25년 자수궁에서 큰 불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승려들이 초청되었고 불경이 낭송되었으며 법회가 열렸습니다. 이 소식이 조정에 알려지자 연산군이 크게 노했습니다. 1504년 연산군 10년 연산군은 후궁들이 비구니가 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명을 내렸습니다. 유교 국가에서 불교에 의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후궁들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연산군의 금령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종 때 이후 자수궁에서는 다시 자주 불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간들은 계속해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불교는 이단이며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후궁들이 궁가에서 불사를 크게 행하는 것은 성리학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자수궁과 인수궁을 폐지하고 후궁들을 각자 자식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유교 신하들의 반발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성리학이 조선 사회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불교에 대한 배척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궁들에게는 불교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왕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궁가에 남은 후궁들은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나는 왕비가 아니니 종묘에 들어갈 수 없다. 내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 누가 내게 제사를 지내줄까? 불교는 이런 후궁들에게 내세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 의지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식이 있는 후궁은 사가 출궁을 원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왜 궁가에 갇혀 살아야 하나요? 아들의 집에서 손주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선 전기에는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선왕의 후궁은 재혼도 할 수 없고 아들들과 사가에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국가가 마련한 궁가에 함께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후궁은 궁가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가를 나가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싫어도 여기가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곳입니다. 부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과 1636년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국가 재정이 궁핍해졌습니다. 자수궁과 인수궁을 유지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성리학이 더욱 심화되면서 불교를 배척하는 분위기도 강해졌습니다. 후궁의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왕 한 명당 평균 78명의 후궁이 있었지만 후기에는 평균 3명으로 줄었습니다. 간택 후궁의 수는 더욱 급격히 줄었습니다. 전기에는 간택 후궁과 승은 후궁의 수가 비슷했지만 광해군 이후에는 간택 후궁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자수궁과 인수궁에 사는 후궁의 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1661년 현종 2년 현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1661년 현종 2년 현종은 자수궁과 인수궁 등 궁가를 전면 폐지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현종은 1641년생으로 1659년 효종의 뒤를 이어 19세에 즉위했습니다. 1659년부터 1674년까지 15년간 재위했습니다. 현종이 궁가를 폐지한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거주 후궁의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후궁의 수가 줄어들면서 자수궁과 인수궁에 사는 후궁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둘째, 재정 절감이 필요했습니다. 양난으로 국가 재정이 궁핍한 상황에서 거의 비어있는 궁가를 유지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셋째, 유교 이념 강화였습니다. 성리학이 심화되면서 불사 기능이 강한 군가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현종의 명령이 떨어지자 후궁들은 각자 다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왕자를 낳은 후궁은 아들의 사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군이나 군이라면 사가에 넉넉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인 후궁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공주를 낳은 후궁은 딸의 사가로 갔습니다. 공주는 궁주, 옹주로 봉해져 부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후궁은 궁 밖 사저로 가야 했습니다. 국가는 최소한의 지원만 제공했습니다. 작은 집 한 채와 궁녀 한두 명, 생활비 약간이 전부였습니다. 이들은 쓸쓸히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숙종 이후에는 군가 대신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숙종은 1674년생으로 1674년 현종의 뒤를 이어 14세에 즉위했습니다. 1674년부터 1720년까지 46년간 재위했습니다. 숙종은 자신의 후궁들을 위해 궁 밖에 개인 사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후궁방에 거처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예산을 절감하고 관리를 최소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숙종에게는 인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 3명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후궁으로는 정일품 빈 희빈장씨, 영빈 김씨, 숙빈 최씨 등이 있었습니다. 희빈장씨는 1659년생으로 1686년 숙종 12년 수곤에 책봉되었습니다. 1688년 숙종 14년 원자를 낳자 1689년 숙종 15년 왕비로 승격되었습니다. 하지만 1694년 숙종 20년 인현왕후가 복위 되면서 희빈으로 강등되었고 1701년 숙종 27년 사사되었습니다. 영빈 김씨는 숙종의 후궁으로 1698년 숙종 24년 영빈에 책봉되었습니다. 1720년 숙종 46년 숙종이 승하하자 궁 밖 사저로 나갔습니다. 숙빈 최씨는 1670년생으로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1694년 숙종 20년 연인군을 낳았고 이 아들이 나중에 영조가 됩니다. 1701년 숙종 27년 정일품 숙빈에 책봉되었고 1718년 숙종 44년 4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후궁들의 다양한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인조의 후궁 귀인조 씨는 1646년 인조 24년 김자점 옥사에 휘말려 폐서인되어 죽었습니다.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면 후궁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효종의 후궁 중에는 인열 왕후의 미움을 받아 출궁한 후 재혼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경우였습니다. 대부분의 후궁은 재혼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왕을 낳은 후궁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661년 군가에서 쫓겨난 후궁들의 운명은 비참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이들은 궁 밖 작은 사저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무덤도 초라했고 제사를 지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역사는 이들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을 낳은 후궁들은 달랐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1725년 영조 원년 영조는 어머니 숙빈 최씨를 위해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영조는 1694년생으로 1724년 경종의 뒤를 이어 31세에 즉위했습니다. 1724년부터 1776년까지 52년간 재위했습니다.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는 1670년생으로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1694년 숙종 20년 연인군을 낳았고 1701년 숙종 27년 정일품 숙빈에 책봉되었습니다. 1718년 숙종 44년 4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는 어머니의 신주를 모신 사당 숙빈묘를 건립했습니다. 1744년 영조 20년에는 육상묘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1753년 영조 29년 영조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궁원제입니다. 궁원제는 왕의 생부와 생모의 사당을 궁으로 무덤을 원으로 올리고 이들에 대한 제사도 왕이나 관리가 지내는 국가제사로 만드는 제도였습니다. 영조는 어머니 숙빈 최씨의 사당을 육상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무덤은 소룡원으로 올렸습니다. 생모를 왕비로 추존할 수는 없었지만 아들이자 왕의 자격으로 떳떳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조는 재위 기간 중 육상궁을 200여 차례 넘게 방문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육상궁 안쪽 가운데에는 냉천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영조가 제사에 앞서 머물던 곳입니다. 건물 뒤편에서 퐁퐁 솟아나는 냉천 찬물로 영조는 갈증을 적시고 몸을 정결히 했습니다. 1755년 영조 31년 영조는 인조의 할아버지이자 추존왕 원종의 생모인 인빈 김씨의 사당도 승격시켰습니다. 적영궁으로 개칭하고 무덤은 순강원으로 올렸습니다. 인빈 김씨는 1555년생으로 선조의 후궁이었습니다. 1580년 선조 13년 정원군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원종으로 추존되고 원종의 아들이 인조로 즉위했습니다. 인빈 김씨는 1613년 광해군 5년 5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722년 경종 2년 경종은 어머니 희빈장 씨의 사당 대빈궁을 건립했습니다. 희빈장 씨는 1659년생으로 1701년 숙종 27년 사사되었습니다. 경종은 1688년생으로 1720년 숙종의 뒤를 이어 33세에 즉위했습니다. 1720년부터 1724년까지 4년간 재위했습니다. 경종은 즉위 후 어머니를 옥산부 대빈으로 추존하고 사당을 건립했습니다. 정조는 영조의 후궁이자 추존왕 진종의 생모인 정빈 이씨의 사당을 연호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무덤은 수기론으로 올렸습니다. 정빈 이씨는 1694년생으로 영조의 후궁이었습니다. 1719년 효장세자를 낳았지만 세자는 1728년 경종 4년 10세에 요절했습니다. 정빈 이씨는 1721년 경종 1년 2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는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의 사당도 선의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영빈 이씨는 1696년생으로 1735년 영조 11년 사도세자를 낳았습니다. 사도세자는 1762년 영조 38년 뒤주에 갇혀 죽었습니다. 영빈 이씨는 1764년 영조 40년 6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조는 정조의 후궁이자 자신의 생모인 수빈 박씨의 사당을 경우궁으로 건립했습니다. 수빈 박씨는 1770년생으로 1809년 순조 9년 39세에 순조를 낳았습니다. 1821년 순조 21년 순조가 즉위 후 자궁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1822년 순조 22년 5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08년 융희 2년 한양 곳곳에 흩어져 있던 적영궁, 대빈궁, 연호궁, 선의궁, 경우궁이 육상궁 경내로 옮겨졌습니다. 6개 사당이 모이면서 육궁이라 불렸습니다. 1929년 고종의 후궁이자 영친왕의 생모인 순원왕기비 엄씨의 덕안궁이 추가되면서 7궁이 되었습니다. 순원왕기비 엄씨는 1854년생으로 고종의 후궁이었습니다. 1897년 광무 1년 영친왕을 낳았습니다. 1911년 융희 5년 5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7궁에 모셔진 7후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육상궁은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입니다. 둘째 적영궁은 원종의 어머니 인빈 김씨입니다. 셋째 대빈궁은 경종의 어머니 희빈장 씨입니다. 넷째 연호궁은 진종의 어머니 정빈 이씨입니다. 다섯째 선의궁은 장조의 어머니 영빈 이씨입니다. 여섯째 경우궁은 순조의 어머니 수빈 박씨입니다. 일곱째 덕안궁은 영친왕의 어머니 순원왕기비 엄씨입니다. 왕을 낳았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채 종묘가 아닌 별도 사당에 모셔진 7후궁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후궁 제도는 쇠퇴했습니다. 19세기 이후 조선이 망할 때까지 후궁이 낳은 왕위 계승자가 등극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순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현종은 1641년생으로 1659년 즉위해 1674년까지 15년간 재위했습니다. 현종은 조선 역대 왕 중 유일하게 왕비 외의 후궁을 한 명도 두지 않았습니다. 정비 명성왕후 김씨만을 부인으로 삼았고 슬하에 일남 3녀를 두었습니다. 명성왕후 김씨는 1642년생으로 청풍부원군 김우명의 딸이었습니다. 지능이 비상하고 총명했으나 성격이 거칠고 사나워 현종이 후궁을 두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경종도 후궁이 없었습니다. 경종은 1688년생으로 1720년 즉위해 1724년까지 4년간 재위했습니다. 정비 단위왕후 심씨만 있었고 후궁은 없었습니다. 순종도 후궁이 없었습니다.
순종은 1874년생으로 1907년 즉위해 1910년까지 3년간 재위했습니다. 정비 순명효 황후 민씨와 계비 순정효 황후 윤씨가 있었지만 후궁은 없었습니다. 순조는 후궁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순조는 1790년생으로 1800년 즉위해 1834년까지 34년간 재위했습니다. 정비 순원 왕후 김씨와 후궁 숙의 박씨가 있었습니다. 숙의 박씨는 순조의 유일한 서녀인 영원 옹주의 생모였습니다. 정조는 후궁이 4명이었습니다. 정조는 1752년생으로 1776년 즉위해 1800년까지 24년간 재위했습니다. 정비 효의 왕후 김씨와 후궁 원빈 홍씨, 화빈 윤씨, 수빈 박씨, 의빈 성씨가 있었습니다. 의빈 성씨는 1753년생으로 1782년 정조 6년 무뇨세자를 낳았습니다. 세자는 1786년 정조 10년 5세에 요절했습니다. 의빈 성씨는 1786년 정조 10년 3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부분의 후궁은 역사에서 잊혀졌습니다. 이름조차 남지 않은 승은 상궁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승은을 입어도 하룻밤 풋사랑으로 끝나버리거나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궁녀는 후궁 반열에도 오르지 못하고 궁녀 지위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임금 손길이 닿아도 종사품 수곤에 봉해져야 정식 후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왕 사후 재혼한 후궁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태종은 과부 2명을 후궁으로 삼았지만 이는 아직 고려의 요소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후궁의 재혼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효종의 후궁 중 인열 왕후의 미움을 받아 출궁해서 재혼까지 한 사례가 있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조선과 중국의 후궁 제도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후궁이 낳은 아들이 황제가 되면 그 후궁은 황태후로 봉해지고 사후 황후로 추존되어 황제와 합장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정실인 황후와 함께 황태후로 봉해졌습니다. 황후 출신 태후와 후궁 출신 태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엄격한 적서 차별이 있었습니다. 후궁은 영원히 후궁이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어도 왕비로 추존될 수 없었습니다. 종묘에 들어갈 수 없었고 왕과 합장할 수 없었습니다. 별도의 무덤에 홀로 묻혔습니다. 숙종 이후에는 법제화되었습니다. 1701년 숙종 27년 희빈장씨가 사사된 후 숙종은 후궁은 절대 왕비가 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조선이 망할 때까지 이 법은 지켜졌습니다. 역사적 교훈을 돌아봅니다.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아 화려한 생활을 누리던 후궁들도 왕이 죽으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둘째,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왕의 여자가 된다는 것은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평생의 굴레였습니다. 왕 사후에는 재혼도 할 수 없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셋째,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왕을 낳은 후궁은 칠궁에 모셔져 역사에 남았지만 그렇지 못한 수많은 후궁은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습니다. 작은 희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칠궁은 현재까지 제사가 지내지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에 봉행하다 2024년부터 3월로 변경해 봉행하고 있습니다. 잊혀진 여인들을 기억하는 공간입니다. 열린 질문을 던져봅니다. 후궁들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왕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궁에 갇혀야 했던 삶은 과연 영광이었을까요? 만약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그녀들은 어떤 삶을 선택했을까요? 지금까지 조선시대 왕의 죽음 이후 후궁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비극, 권력의 그늘에서 살다 간 여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166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중 7궁에 모셔진 7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권력과 영광의 허상, 신분 제도의 잔인함, 여성의 삶이 얼마나 제약받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벌써 23번째요. 제발 이번만은 붙어야 하오. 47세 선비가 한양 성균관 앞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27년간 23번이나 쓴 과거 답안지였습니다. 그 옆에는 이미 29가 넘는 시신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관리는 무심하게 말합니다. 또 죽었네. 치워라.
매년 3만 명이 응시하지만 합격하는 건 33명. 0.1%의 합격률. 과연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선이 의도한 것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2년 음력 8월 15일 한양 성균관 앞 과거 시험장. 추석을 일주일 앞둔 이날 전국에서 모여든 과거 응시생은 무려 3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과 대과에서 선발할 인원은 단 33명. 정확히 계산하면 합격률 0.103%였습니다. 그날 아침 6시 시험장 문이 열리기 전부터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험장 담장 밖 좁은 골목길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사람 죽었소. 누군가의 외침에 관리들이 달려왔지만 그들의 반응은 놀랍도록 무덤덤했습니다. 몇 명이요? 지금까지 세어보니 23입니다. 그럼 작년보다 적네? 치우시오.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관리들은 시신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시신 옆에서 한 선비가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47세, 이름은 이한철이라고 적힌 패찰이 옷깃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반쯤 뜬 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번만은 꼭 24번째. 안 될 리가. 관리가 다가가 그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이미 손끝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굶었기에. 관리가 그의 옷을 벗기자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주머니를 뒤지자 몇 가지 물건이 나왔습니다. 달고 달아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사서 삼경 한 권, 그리고 종이 한 장. 거기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가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27년 동안 이것만 했습니다. 16세에 생원시에 합격한 뒤 대과를 준비했습니다. 20세에 처음 응시했고 올해로 23번째입니다. 그 사이 아내는 굶어 죽었습니다.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아이 둘은 노비로 팔아야 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였습니다. 집도 땅도 모두 팔았습니다. 과거 준비 비용을 대느라 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목숨뿐입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양까지 오는데 닷새가 걸렸습니다. 걸어왔습니다. 말을 팔아 시험 비용을 마련했으니까요. 사흘째 굶고 있습니다. 내일 시험을 보면 분명 합격할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꼭. 그런데 이상합니다. 눈앞이 자꾸 흐려집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발 내일까지만 버텨다오, 이 몸아. 글은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아마 쓰다가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관리는 한숨을 쉬며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리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시험에도 이런 자들이 또 나오겠군. 매번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87명이 죽었고 재작년에는 213명이었습니다. 조정해 보고는 하나? 합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답변만 돌아옵니다. 과거 제도는 바꿀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한철의 몸에서 마지막 숨이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나이 47세, 그가 과거에 매달린 세월 27년, 그가 응시한 횟수 23번. 결국 그는 24번째 시험을 보지 못하고 시험장 앞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다른 시신들과 함께 수레에 실렸습니다. 이들은 한양성박 무연고 묘지로 옮겨져 이름도 없이 묻힐 것입니다. 과거 답안지가 그들의 유일한 신분 증명서였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시험장 문이 열렸습니다. 3만 2천 명의 선비들이 일제히 시험장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바깥에 누워있던 시신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것이 곧 자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험장 안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고 시험장 밖에서는 시신을 치우는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1792년 조선의 과거 시험장 풍경이었습니다. 이한철은 조선 최고의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증조부는 영의정을 지냈고 조부는 이조 판서를 역임했으며 부친은 대사원을 지낸 집안이었습니다. 16세에 생원시에 합격했을 때 집안 어른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우리 한철이가 20세 전에 대과까지 합격하겠구나. 하지만 그 기대는 27년 뒤 한양 성균관 앞 골목길에서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명문가 출신의 천재가 어떻게 굶어 죽는 거지?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27년 동안이나 과거를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더 무서운 것은 그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1792년 그 해에만 과거 시험 기간 중 사망한 선비의 수는 187명에 달했습니다. 해마다 200명이 넘는 선비들이 과거장에서 혹은 과거장으로 가는 길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이렇게 죽어간 선비의 수는 최소 1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시험이 어려워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200년 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조선이 처음 과거 제도를 만들던 그 순간으로 말입니다. 1392년 7월 17일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왕조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불과 200년 전 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변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켜 고려 왕실을 장악했고 그 후 100년 동안 무신들이 실권을 쥐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무신 출신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무신들의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처럼 무력을 가진 자들이 언제든 왕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명확했습니다. 문치주의, 즉 무력이 아닌 글과 문화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과거 제도가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 과거 제도를 설계한 사람은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송나라의 과거 제도를 참고하여 조선만의 독특한 시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3단계로 구성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과라 불리는 생원시와 진사시였습니다. 이는 예비시험 같은 것으로 여기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대과, 즉 문과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관문이었습니다. 여기에 합격해야만 관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합격 후 관직 임명 과정이었습니다. 초기 정도전의 구상은 비교적 합리적이었습니다. 인재를 널리 구하여 나라를 발전시키자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선 초기 50년간 과거 합격률은 5%에서 10% 정도였습니다. 1400년대 초반에는 매년 100명에서 200명이 대과에 합격했습니다. 당시 응시자가 약 2000명 정도였으니 10명 중 1명은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곧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태종 이방원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신하들의 힘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과거 합격자 수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1400년에 200명이던 합격자가 1420년에는 1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응시자는 오히려 늘어나 3000명이 되었습니다. 합격률이 10%에서 3%로 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성종시대에 일어났습니다. 1469년 성종이 즉위하면서 과거 제도는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성종은 경국대전을 편찬하면서 과거 제도를 법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때부터 대과 합격자는 매회 33명으로 고정되었습니다.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으로 나뉘었지만 어쨌든 총 33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응시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1500년에는 5000명, 1550년에는 1만 명, 1600년에는 2만 명, 1700년에는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700년대 기준으로 응시자 3만 명, 합격자 33명이면 합격률은 정확히 0.11%입니다. 1000명 중 1명꼴입니다. 현대로 치면 서울대 의예과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1년에 한 번만 치러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선시대 과거는 3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열렸습니다. 식년시라고 불렸습니다. 그 외에도 왕의 즉위, 왕세자, 책봉, 국가경사 등이 있을 때 별시라는 임시시험이 열렸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시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평생 몇 번이나 시험을 볼 수 있었을까요? 20세에 시작해서 60세까지 본다면 40년입니다. 1년에 평균 1.5번 시험이 있다면 60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20번에서 30번 정도 응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한 번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양까지 오는 여비,
객주 숙박비, 시험 응시료, 체류 비용 등을 합치면 한 번 응시에 최소 30냥이 들었습니다. 당시 쌀 한 가마가 5냥이었으니 시험 한 번에 쌀 6가마 값이 든 것입니다. 30번 응시하면 900냥, 즉 쌀 180가마입니다. 중소지주 집안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과거 준비는 최소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사서 삼경을 완전히 암기하고 시부와 책문을 연습하고 글씨를 다듬는데 그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세부터 시작하면 30세가 되어서야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30세에 합격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40대, 50대까지 계속 응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조선 과거 제도의 진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1592년, 정확히 조선 건국 200년이 되는 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조선 사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양반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전쟁 중에 공을 세우면 양반 신분을 주었고 전쟁 비용을 대면 양반 신분을 팔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비 문서가 불타면서 많은 노비들이 양인으로 심지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했습니다. 1600년 이전에는 전체 인구의 10% 정도였던 양반이 1650년에는 30%, 1700년에는 50%, 1800년에는 무려 70%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양반이 많아진다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는 특권 계층이 늘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모두가 과거에 응시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720년 영조주기 초기의 기록을 보면 신하들이 이렇게 상소했습니다. 과거 응시자가 너무 많아 통제가 안 됩니다. 올해 식년시에 4만 명이 몰렸는데 시험장에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합니다. 영조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33명은 조정의 법도인이 바꿀 수 없다. 신하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응시 자격을 제한하시겠습니까? 영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과거는 모든 양반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이 대화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영조는 문제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야말로 조선 왕조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 제도는 교묘하게 설계된 희망 고문 시스템이었습니다. 진입은 쉽지만 성공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 작동 원리를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낮은 진입 장벽입니다. 과거 시험은 양반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10세 신동이 응시한 기록도 있고 80세 노인이 응시한 기록도 있습니다. 횟수 제한도 없었습니다. 평생 몇 번을 응시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자격시험도 따로 없었습니다. 양반 신분만 증명하면 바로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선비들이 첫 응시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이것이 바로 조선 왕조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단계적 희망 주입입니다. 과거는 크게 2단계로 나뉘었습니다. 1차가 생원시와 진사시, 2차가 대과였습니다. 1차 생원시의 합격률은 약 10%였습니다. 10명 중 1명은 붙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선비들이 20대 중반의 생원시에 합격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생원시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었고 주변에서 수재라고 불렸습니다. 가문의 자랑이 되었고 혼처도 좋은 곳으로 정해졌습니다. 본인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1차를 통과했으니 2차도 곧 붙겠지. 하지만 여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2차 대과의 합격률은 1%도 안 되었습니다. 생원시 합격자가 매년 1,000명 정도 나왔지만 이들 중 대과에 합격하는 사람은 연간 30명 남짓이었습니다. 생원시 합격자 중에서도 3%밖에 대과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원시에 합격한 사람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1차를 통과했어. 조금만 더 하면 돼. 이렇게 10년,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득신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1604년에 태어나 1684년에 사망했습니다.
80세까지 산 것입니다. 그의 문집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22세에 생원시에 합격했습니다. 주변에서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김진사, 곧 대과에도 합격하겠네? 하지만 그는 30세, 40세, 50세가 되어도 대과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일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38년 동안 33번 응시했다. 이제 나이가 60이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내 인생 전부를 여기에 걸었는데 70세에 쓴 글입니다. 48년 동안 응시했다. 이제는 글씨 쓰는 손도 떨린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하겠는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그는 결국 80세까지 과거를 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대과에는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응시 횟수는 정확히 58번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안 차단입니다. 이것이 가장 잔인한 부분이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양반이 할 수 있는 일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농사는 천한 일이었습니다. 양반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저 양반이 양반인가? 상놈처럼 밭을 갈다니. 장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는 중인이나 상민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반이 장사를 하면 신분을 박탈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수공업도 불가능했습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천민의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의술도 천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의원은 중인 신분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양반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가거나 아니면 학문을 하며 청빈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학문만으로는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무서운 점은 자발적 수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양반들은 스스로 이 굴레에 갇혔습니다. 나는 양반이다. 양반은 이래야 한다. 천한 일은 할 수 없다. 그러니 과거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사고방식이 뼛속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설령 굶어 죽어도 과거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유몽인이 쓴 어우야담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과거장에 3만 명이 몰려드는데 그중 절반은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한 사람들이다. 한양에 오는 길에 굶어 죽는 자가 수백 명이고 시험을 보다가 병들어 죽는 자가 1000명은 넘는다. 시험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죽는 자까지 합치면 매년 2000명이 넘는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실제로 이런 보고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식년시 기간 중 과거 응시생 사망자 187명, 별시 기간 중 아사자 213명, 이번 춘당대 시험에서 시험장 내 사망자 23명 해마다 이런 보고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정은 이것을 방치했을까요? 합격자 수를 늘리거나 응시 자격을 제한하거나 양반들에게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허용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결정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는 의도적으로 이 시스템을 유지했습니다. 아니,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왕권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1795년 정조는 신하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인재를 뽑는 것이 아니다. 선비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만약 과거를 쉽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양반들이 모두 관직에 나가게 되고 그들이 힘을 합치면 왕실을 위협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를 어렵게 유지하면 그들은 서로 경쟁하느라 바쁠 것이고 왕실을 위협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과거 제도는 인재 선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양반 계층 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조선 왕조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양반의 급증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1400년 조선 초기 전체 인구 550만 명 중 양반은 약 3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5.5%였습니다. 1600년 임진왜란 직후 전체 인구 1천만 명 중 양반은 약 150만 명이었습니다. 15%로 증가했습니다. 1700년 숙종시대 전체 인구 1400만 명 중 양반은 무려 700만 명에 달했습니다. 50%입니다. 1800년 순조시대에는 전체 인구 1800만 명 중 양반이 126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놀랍게도 70%입니다. 이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양반이라고 주장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국가 재정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반은 군역도 면제되고 세금도 거의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반 급증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서 구분의 허술함이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서자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한 양반이 여러 명의 첩을 두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도 모두 양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족보 위조와 매매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많은 족보가 불타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양반 족보를 위조하거나 돈을 주고 샀습니다. 세 번째는 공명첩 제도였습니다. 국가가 재정이 어려울 때 돈을 받고 양반 신분을 파는 제도였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이것이 성행했습니다. 네 번째는 노비 해방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많은 노비들이 도망쳤고 노비 문서가 소실되면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양반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양반이 폭증하면서 왕조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딜레마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양반을 완전히 억압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고려 말 신진사 대부들이 왕실을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것처럼 불만을 품은 양반들이 뭉치면 왕조가 위험해집니다. 둘째, 양반을 방치하면 그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어 왕권을 위협합니다. 조선 중기 붕당 정치가 그 예입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양반들이 왕을 압박하고 정치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조선 왕조가 찾아낸 해답은 교묘했습니다. 굶주리게 하되 희망은 남겨둔다. 이것이 과거 제도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양반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되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절망하게 만들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작동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 경쟁 유도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양반들을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33개의 자리를 놓고 3만 명이 싸우게 한 것입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적으로 여겼습니다. 저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붙는다. 연대할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반란을 도모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오직 과거 준비에만 몰두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1724년 기록을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신하가 영조에게 묻습니다. 전국의 양반들이 과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에 이로울까요? 영조가 답합니다. 이로운가 묻지 말고 해로운가를 물어라. 만약 그들이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모여서 왕실을 비판하고 당파를 만들 것이다. 그들이 과거에 몰두하는 한 왕실은 안전하다. 두 번째는 신체적, 경제적 무력화였습니다. 과거 준비는 육체를 망가뜨렸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글만 읽었습니다. 무예 훈련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 양반들은 체력이 극도로 약했습니다. 실제로 박지원이 쓴 양반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양반은 걷기도 힘들어한다. 백리를 걸으면 쓰러진다. 칼을 들 힘도 없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준비로 평생을 보낸 사람들은 정말로 체력이 없었습니다. 설령 반란을 일으키고 싶어도 신체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파탄이 났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과거 준비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30번 응시하면 쌀 180가마 값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양반 집안은 과거 준비로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노비를 팔았습니다. 결국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반란을 일으킬 재정적 여유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지배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교묘한 부분이었습니다. 조선 왕조는 양반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가치관을 심었습니다. 과거 합격이 인생의 유일한 성공이다. 이것은 교육을 통해 주입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서삼경을 배우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합격해야 훌륭한 사람이다. 관직에 나가야 조상을 빛낸다. 장원급제하면 집안의 영광이다. 이런 가치관은 너무나 강력해서 설령 30년을 낭비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시스템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노력이 부족했다. 내가 재능이 없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통치 기술이었습니다. 피지배자가 스스로를 억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효과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조선 500년 동안 양반 주도의 대규모 반란은 몇 번이나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단 3번뿐입니다.
1624년 이괄의 난, 1728년 이인좌의 난, 1811년 홍경래의 난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홍경래의 난을 제외하면 모두 조선 전기에 일어났습니다. 조선 후기 200년 동안은 양반 주도의 반란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과거 제도가 완벽하게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명의 양반들이 과거에 매달려 있는 동안 왕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정조는 1796년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거는 나라를 지키는 성곽과 같다. 선비들이 과거에 몰두하는 한 그 성곽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평생을 낭비하며 굶주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과거의 낙방한 선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 앞에는 5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지는 비참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처가살이 식객이었습니다. 전체 낙방 선비의 약 40%가 이 길을 택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장인 집에 얹혀 사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혼인 후 일정 기간 처가에 머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보통 3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낙방 선비들은 3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20년이 되었습니다. 평생 장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박문수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실제 여러 사례를 종합한 것입니다. 박문수는 1698년에 태어났습니다. 22세에 생원시에 합격했습니다. 25세에 결혼을 했는데 장인은 부유한 지주였습니다. 박문수의 집안이 명문가였기 때문에 장인은 기뻐하며 사위를 맞았습니다. 우리 사위가 곧 대가에 급제할 것이오. 하지만 30세가 되어도 합격 소식이 없었습니다. 35세가 되자 장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에서 장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위, 과거는 언제쯤 붙을 것 같소? 40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15년을 처가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장인은 대놓고 불평했습니다. 이 집안 밥통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시오? 사위는 밥만 축내는구려. 박문수는 견딜 수 없었지만 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본가는 이미 파산했고 자신은 돈 한 푼 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인 심부름을 했습니다. 낮에는 서재에 틀어박혀 과거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장모와 처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언제까지 우리 집에 붙어 있을 거야? 어머니, 그래도 양반인데. 양반이 뭐가 대수야? 밥이나 해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45세가 되었습니다. 20년을 처가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일을 안 해요? 박문수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그는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이 47세였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눈칫밥을 먹었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나았을까?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다시 시작할 수도 없다. 이것이 나의 선택이다.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조선 후기 야담집에는 처가살이 선비들의 비극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은 밥상에서 제일 먼저 눈치를 받고 가장 나중에 밥을 먹었으며 가장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그들의 평균 수명은 50세도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대필업자였습니다. 전체의 약 30%가 이 일을 했습니다. 대필이란 남의 글을 대신 써주는 일입니다. 편지를 써주기도 하고 소송 문서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족보를 위조해주기도 했습니다. 수입은 한 건당 1냥에서 2냥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쌀 한 대 값이었습니다. 그럭저럭 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치욕이었습니다. 양반이 돈을 받고 글을 써주다니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위험이었습니다. 1724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보겠습니다. 김덕령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과거 낙방생으로 한양에서 대필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문서 하나 써주시오. 돈은 넉넉히 주겠소. 김덕령은 내용도 제대로 읽지 않고 써주었습니다. 돈 5냥을 받았습니다. 보름 후 의금부 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가 영모 문서를 쓴 김덕령이냐? 그가 써준 문서는 왕을 비방하는 영모 문서였습니다. 김덕령은 국문을 받았습니다. 누가 시켰는가? 모릅니다.
그냥 돈을 주길래 써줬을 뿐입니다. 내용은 읽지 않았는가? 대충 보았습니다만 자세히는.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김덕령은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사지가 찢겨 죽는 형벌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아들은 노비가 되었고 딸은 관비가 되었으며 부인은 유배되었습니다. 3대가 몰살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필업의 위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서당 훈장이었습니다. 약 20%가 이 일을 택했습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쌀 한 가마, 즉 10냥에서 15냥 정도였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수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반에게 이것은 천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상민의 자식들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모욕은 대우였습니다. 허균이 쓴 성소부부고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서당 훈장은 제자 부모에게 하대를 받는다. 부유한 상민이 가난한 양반 훈장을 무시하는 것이다.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다. 실제 사건을 보겠습니다. 1763년 경기도 파주의 한 서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훈장 이영철은 50대 중반의 과거 낙방생이었습니다. 그는 10년째 이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영철은 회초리로 손바닥을 쳤습니다. 당시로서는 당연한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서당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때려? 그리고 훈장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철은 맞으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양반이오. 감히 양반을 때리다니.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상인은 말했습니다. 양반? 돈도 없는 주제에 양반이라고? 내가 내 월급 주는 거 모르나? 이영철은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처벌은 가볍게 끝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훈장은 천한 직업이므로 양반 대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기생과 동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약 5%가 이 선택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기생은 천민이었지만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부유한 양반들이 기생집에 드나들며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과거 낙방 선비 중 일부는 기생과 관계를 맺고 그녀의 수입으로 연명했습니다. 유이춘의 미암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양 기생집에 가보면 과거 낙방 선비들이 많다. 그들은 기생의 수입으로 먹고 산다. 낮에는 과거 공부를 하고 밤에는 기생을 기다린다. 참으로 기괴한 광경이다. 문제는 자식이었습니다. 기생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천민 신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양반이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의 후손은 양반 신분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굶어 죽는 것이었습니다. 약 5%가 이 운명을 맞았습니다. 앞의 네 가지 선택을 모두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가살이도 치욕스럽고 대필도 위험하고 훈장도 수치스럽고 기생과의 동거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양반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밥은 자존심으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과거 시험 기간 중 한양 성 밖에서 아사자 발견 무연고 시신 대부분이 과거 응시생 주머니에서 과거 답안지와 사서 삼경 발견. 이들은 이름도 없이 묻혔습니다. 한양 성밖 무연고 묘지에는 수천 개의 이름 없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과거 낙방 선비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과거 제도가 만들어낸 지옥도였습니다. 99%의 선비들은 이 5가지 비참한 운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분노는 서서히 쌓여갔고 결국 폭발했습니다. 1811년 음력 12월 18일 평안도 가산에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이 난을 주도한 홍경래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평안도 용강의 양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1780년에 태어났으니 봉기 당시 나이는 31세였습니다. 젊었습니다. 그는 총명했고 글을 잘 썼습니다. 20세에 생원시에 합격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가 곧 대과에 합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2세 첫 대과 응시 낙방, 24세 두 번째 응시 낙방,
26세 세 번째 응시 낙방. 이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미 15번이나 낙방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10년 동안 15번을 응시했다. 매번 떨어졌다. 내가 부족한가? 아니다.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 합격자는 항상 서울 양반들이다. 우리 평안도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붙지 못한다. 홍경래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지역 차별이 심했습니다. 특히 평안도와 함경도는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 출신은 과거에 합격해도 높은 관직에 오르기 어려웠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1600년부터 1800년까지 200년간 문과 대과 합격자 총 6600명 중 평안도 출신은 87명에 불과했습니다. 1.3%였습니다. 평안도 인구는 전국의 약 15%였는데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합격해도 중앙관직에 진출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안도 출신 합격자 87명 중 정산품 이상 오른 사람은 단 5명뿐이었습니다. 홍경래는 이 현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이 제도는 처음부터 우리를 배제하고 있다. 그는 과거를 포기했습니다. 31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반란이었습니다. 홍경래는 같은 처지의 과거 낙방생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군칙, 김사용, 이의저 등이 그의 주변에 모였습니다. 이들도 모두 과거 낙방생이었습니다. 우군칙은 20년간 18번 낙방했고 김사용은 25년간 22번 낙방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썩었다. 바꿔야 한다. 1811년 12월 그들은 가산에서 봉기를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구호는 이것이었습니다. 과거 제도를 폐지하라. 두 번째 구호는 지역 차별을 철폐하라. 세 번째 구호는 탐관오리를 처단하라. 이 구호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봉기 소식이 퍼지자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구성이었습니다. 과거 낙방 선비가 약 30%, 몰락 양반이 20%, 상인이 20%, 농민이 30%였습니다. 과거 낙방생들이 핵심 리더십을 제공했고 다른 계층들이 합류한 것입니다. 홍경래 군은 빠르게 평안도 일대를 장악했습니다. 가산, 박천, 정주, 곽산, 선천을 연달아 점령했습니다. 최대 병력은 5,000명에 달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경악했습니다. 순조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평안도가 전부 반란군 손에 넘어갔다고? 병조판서가 보고했습니다. 주모자는 홍경래라는 자입니다. 과거 낙방생입니다. 과거 낙방생이라고? 겨우 그런 자가? 아니옵니다. 그의 부하들도 대부분 과거 낙방생들입니다. 그들이 조직을 만들고 군사를 훈련시켰습니다. 순조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다. 과거 제도에 대한 도전이다. 조정은 10만 대군을 동원했습니다. 평안도 반란 진압에 국가 총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전투는 5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거점인 정주성 전투에서 홍경래는 전사했습니다. 나이 32세였습니다. 반란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불안했습니다. 신하들이 순조에게 건의했습니다. 과거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합격자 수를 늘리고 지역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순조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안 된다. 과거 제도는 조정의 법이다. 바꿀 수 없다. 그렇다면 또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진압하면 된다. 하지만 과거 제도를 바꾸는 것은 왕조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것이 조선 왕조의 선택이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느니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50년 후 더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1862년 음력 2월 경상도 진주에서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임술밀란입니다. 이 밀란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한 해 동안 70여 곳에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밀란이었습니다. 진주 밀란의 주도자는 유계춘이었습니다. 그는 몰락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경상도 진주의 중소지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23세에 생원시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대관은 계속 낙방했습니다. 25세, 28세,
31세, 34세, 18번을 응시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42세가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볼 수 없었습니다. 집안 재산이 완전히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땅은 다 팔렸고 빚만 남았습니다. 게다가 그해 흉년이 들었습니다. 관리들은 세금을 가혹하게 거뒀습니다. 유계춘의 마지막 땅마저 세금으로 압류당했습니다. 유계춘은 결심했습니다. 이 시스템 전체가 잘못되었다. 양반도 굶어 죽는 세상이 말이 되는가? 그는 농민들을 규합했습니다. 우리가 왜 굶어야 합니까? 관리들은 살찌는데 우리는 왜 죽어야 합니까?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진주 관할을 습격했습니다. 관리들을 끌어내어 처벌했습니다. 곡식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호적과 세금 장부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과거 시험 답안지를 불태운 것입니다. 유계춘은 외쳤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굶긴 원흉이다. 과거 제도를 폐지하라. 이 구호는 전국의 과거 낙방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각지에서 민란이 일어났고 많은 곳에서 과거 낙방 선비들이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글을 쓸 줄 알았고 조직을 만들 줄 알았으며 무엇보다 시스템의 문제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다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유계춘은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민란은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조정은 시스템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철종은 신하들의 건의를 거부했습니다. 과거 제도는 바꿀 수 없다. 이것이 나라의 기둥이다. 32년 후 세 번째이자 마지막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지도자 전봉준을 보겠습니다. 그는 1855년 전라도 고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전창혁은 과거 낙방생이었습니다. 평생 30번 넘게 응시했지만 단 한 번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60세에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봉준이 15세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전봉준은 깨달았습니다. 이 제도가 아버지를 죽였다. 이 시스템 전체가 썩었다. 전봉준 자신도 과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20대 후반에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헛된 꿈이다. 차라리 세상을 바꾸는 것이 낫다. 그는 동학에 입교했고 조직을 키웠습니다. 1894년 봄, 그는 고부 관할을 습격하며 봉기를 시작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요구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과거 제도를 폐지하라. 10만 명이 넘는 농민군이 전라도와 충청도를 휩쓸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스스로 진압할 수 없어서 청나라 군대를 불렀고 이것이 청일전쟁을 촉발했습니다. 결국 동학농민운동은 일본군과 조선 관군의 합동작전으로 진압되었습니다. 전봉준은 체포되어 1895년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과거 제도가 공식 폐지된 것입니다. 조선 개국 502년 만이었습니다. 세 번의 폭발, 홍경래의 난, 임술민란, 동학농민운동.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과거 낙방 선비들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희생자였고 동시에 시스템에 대항한 반역자였습니다. 조선 왕조는 끝까지 과거 제도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집이 결국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92년 한양 성균관 앞에서 죽어간 이한철. 이제 우리는 그가 왜 죽어야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1792년 음력 8월 15일 한양 성균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한철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왜 그가 여기 있는지, 왜 그가 죽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이한철의 일생을 다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맥락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1745년 이한철은 경기도 양주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증조부는 영의정 이만채, 조부는 이조판서 이후, 아버지는 대사헌 이진영이었습니다. 집안은 화려했고 재산은 넉넉했으며 미래는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한철은 총명했습니다. 10세에 천자문을 뗐고 12세에 사설을 독파했으며 15세에는 시를 지어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이한철은 장원급제할 것이다. 16세가 되던 1761년 이한철은 생원시에 응시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집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진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집안의 영광이 이어진다. 한철아, 너는 곧 대과에도 합격할 것이다. 아마 20세 전에 급제하겠구나. 이한철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버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2년 안에 꼭 대과에 합격하겠습니다. 18세가 되던 1763년 이한철은 첫 대과에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위로했습니다. 괜찮다.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 다음에는 잘할 것이다. 이한철도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합격하겠습니다. 20세가 되던 1765년 두 번째 응시, 또 낙방이었습니다. 22세 세 번째 낙방, 24세 네 번째 낙방, 26세 다섯 번째 낙방. 이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철아,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럼 한양에 가서 유명한 스승을 찾아보거라. 돈은 얼마든지 대줄 테니. 이한철은 한양으로 가서 당대 최고의 학자에게 배웠습니다. 1년에 30냥씩 들었습니다. 3년 동안 배웠으니 90냥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30세 여덟 번째 응시 낙방, 32세 아홉 번째 응시 낙방. 이제 집안 재산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응시에 드는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양까지 왕복하는 데 드는 여비, 객주 숙박비, 시험 응시료, 체류기간 생활비. 한 번에 최소 30냥이 들었습니다. 10번 응시하면 300냥입니다. 게다가 한양에서 배운 비용 90냥까지 합치면 이미 400냥 가까이 썼습니다. 쌀로 환산하면 여든가마였습니다. 중소지주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35세가 되던 1780년 아버지 이진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아버지는 이한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한철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큰 기대를 걸었구나. 이제 그만 포기해도.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반드시 합격하겠습니다. 집안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숨을 거뒀습니다. 이한철은 상을 치렀습니다. 장례 비용으로 또 50냥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집안 재산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한철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38세 13번째 응시 낙방, 40세 15번째 응시 낙방. 이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빚이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 준비 비용을 대기 위해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불어났습니다. 43세가 되던 1788년 집안의 땅 절반을 팔아야 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내가 울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러다 우리 모두 굶어 죽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다오. 다음에는 꼭 붙을 것 같아. 벌써 20번이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다음이 마지막이야. 다음에 안 되면 포기하겠네. 하지만 다음도 그 다음도 실패였습니다. 45세 20번째 응시 낙방, 46세 21번째 응시 낙방. 1792년 마침내 집안 재산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남은 땅마저 모두 팔렸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노비들도 팔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아내가 굶어 죽었습니다. 이한철은 시신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내가 당신을 죽였소. 두 아들은 빚 때문에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채권자들이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이한철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47세 그해 여름 과거 시험 공고가 나왔습니다. 음력 8월 15일 식년시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한철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합격하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 관직에 나가면 녹봉을 받을 수 있고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다. 꼭 합격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양까지 갈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집도 땅도 노비도 모두 팔았습니다. 남은 것은 말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팔았습니다. 20냥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한양까지 갈 계획이었습니다. 음력 8월 10일 이한철은 양주를 떠났습니다. 한양까지는 50리 하루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걸어가야 했습니다.
말을 팔았으니까요. 도중에 밥을 사 먹을 돈도 아꼈습니다. 시험 응시료로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흘 동안 굶으며 걸었습니다. 8월 13일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객주에 묵을 돈도 없어서 거리에서 노숙했습니다. 8월 14일 하루 더 굶었습니다. 8월 15일 새벽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 앞에서 그는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으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쓰러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만은 꼭. 그의 주머니에서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27년 동안의 절규가 담긴 종이였습니다. 관리가 유서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관리가 물었습니다. 또 이런 자가 나왔군. 매년 수백 명씩 죽는데 왜 조정은 가만히 있는 걸까? 모르겠네. 아마 이유가 있겠지. 그들은 이한철의 시신을 수레에 실었습니다. 한양 성박 무연고 묘지로 옮겼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수천 개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한철은 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비석도 없이 그저 흙으로 덮인 작은 무덤으로 말입니다. 그의 인생 47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16세에 생원시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20세에 처음 낙방했을 때의 실망, 30세에 또 낙방했을 때의 좌절, 40세에 재산이 바닥났을 때의 절망, 그리고 47세에 굶어 죽었을 때의 원한, 그 모든 것이 한 줌 흙이 되었습니다. 이한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 시험장에서 죽은 사람이 23명이었고 그해 전체로는 187명이 죽었으며 조선 500년 동안 최소 10만 명이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과거라는 시스템의 희생자였습니다. 조선 왕조가 의도적으로 만든 희망 고문 시스템의 피해자였습니다. 이한철의 유서 마지막 구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멍청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 세상이 잘못된 걸까요? 이제 우리는 답을 합니다. 그는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처음부터 99%를 희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99% 중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1894년 6월 28일 갑오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개혁안 중 하나가 바로 과거제도 폐지였습니다. 조선 개국 50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제도는 인재를 막고 백성을 괴롭힘으로 이를 폐지한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500년 동안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고 왕조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6년 후인 1910년 조선은 멸망했습니다. 과거 제도가 폐지된 지 16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조선 멸망의 원인 중 하나로 과거 제도를 꼽습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인재의 낭비였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과거에 응시한 사람은 총 5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합격한 사람은 5만 명, 즉 1%였습니다. 나머지 495만 명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평생 사서삼경만 읽었습니다. 농업기술을 연구하지 않았고 상업을 발전시키지 않았으며 공업기술을 혁신하지 않았고 과학을 탐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과거 공부만 했습니다. 만약 이 495만 명이 다른 분야에서 일했다면 어땠을까요?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과 조선의 차이는 무엇인가? 중국은 과거에 떨어진 자들이 상업과 공업으로 향한다. 하지만 조선은 과거에 떨어진 자들이 평생 과거만 본다. 이것이 나라를 약하게 만든다. 둘째, 민란의 씨앗이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홍경래의 난, 임술민란, 동학농민운동 모두 과거 낙방생들이 주도하거나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모순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조직을 만들 능력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거 제도는 양반들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왕조를 위협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낙방생들이 잠재적 반란군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조선은 스스로를 굶겨 죽인 왕조였습니다. 99%를 희생시켜 1%를 지키려다가 그 99%의 분노로 무너진 왕조였습니다. 과거 제도 폐지 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895년 개화기 지식인들이 한양 성박 무연고 묘지를 조사했습니다.
거기에는 약 3,000개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조사단은 일부 무덤을 발굴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묻힌 사람들의 90% 이상이 과거 응시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유품 때문이었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물건들은 대부분 낡은 사서 삼경과 과거 답안지였습니다. 어떤 무덤에서는 과거 답안지가 30장이나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30번 응시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다른 무덤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이것만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손들은 이 길을 가지 마시기를. 조사단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무연고 묘지의 시신들은 대부분 30대에서 50대 사이입니다. 평균 나이는 45세로 추정됩니다. 사망 원인은 대부분 영양실조와 질병입니다. 즉 굶어 죽었거나 병들어 죽었습니다. 1900년 유길준이 서유견문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을 여행하고 돌아온 개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의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선이 망한 이유를 묻는다면 나는 과거 제도라고 답하겠다.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가 아니다. 청나라가 우리를 압박해서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죽였다. 과거 제도로 99%의 인재를 쓰레기로 만들었다.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한 진짜 이유다. 1925년 독립운동가 박은식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과거 제도는 조선 최대의 사기극이었다. 1%에게는 희망을, 99%에게는 죽음을 주었다. 그리고 그 99%의 한과 분노가 쌓여 나라가 무너졌다. 만약 우리가 새 나라를 세운다면 절대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과거 제도는 정말 사라졌을까요? 여기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대학 입시 경쟁률입니다. 서울대 합격률 1% 미만, 연세대, 고려대 합격률 2% 미만, 의대 합격률 1% 미만, 조선시대 과거 합격률과 거의 같습니다. 2024년 공무원 시험 경쟁률입니다. 9급 공무원 평균 경쟁률 30대 1, 합격률 3%, 5급 공무원 행정고시 평균 경쟁률 100대 1, 합격률 1%. 조선시대와 무엇이 다를까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1%를 위해 99%가 희생하는 구조입니다. 젊은이들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10년 했습니다. 이제 37세입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을 할 줄 모릅니다. 10년 동안 공부만 했으니까요. 이것은 조선시대 과거 낙방생의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7년 동안 이것만 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또 다른 증언입니다. 재수, 삼수, 사수했습니다. 지금 25입니다. 친구들은 다 취직했는데 저만 남았습니다. 부모님은 실망하셨고 저는 방에만 있습니다. 나가기가 부끄럽습니다. 이것도 조선시대 과거 낙방생과 같습니다. 처가에서 20년 눈칫밥을 먹으며 살았던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통계를 더 보겠습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 고용률은 60%입니다. 40%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중 절반은 취업준비생입니다.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평균 준비기간은 3년에서 7년입니다. 이들이 준비하는 것은 대부분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입사입니다. 합격률은 모두 5% 미만입니다. 이것은 조선의 과거 제도와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높은 진입 장벽은 아니지만 성공률은 극도로 낮고 준비기간은 길며 실패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는 시스템 말입니다. 400년 전 조선의 선비들이 과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듯이 오늘날 청년들도 공무원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민간 기업은 불안정하고 자영업은 위험하며 다른 직업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환상을 쫓아 수백만 명이 몇 년씩 청춘을 낭비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 낙방생이 결국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2024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밀란 대신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포기입니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이것을 3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7포 세대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까지 포기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과거 낙방생들은 적어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시스템에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조용히 포기합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희망을 잃습니다. 어느 쪽이 더 비극일까요? 이한철의 유서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후손들은 부디 과거 따위의 인생을 걸지 마시길. 하지만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백만 명이 합격이라는 두 글자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바뀌었지만 구조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1%를 위해 99%가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는 한 말입니다. 조선은 과거 제도로 망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1995년 경기도 파주에서 한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도로 공사 중 우연히 드러난 무덤이었습니다. 묘비명도 없고 이름도 새겨지지 않은 무덤이었습니다. 발굴단이 조심스럽게 파헤쳤습니다. 유골과 함께 낡은 책 한 권과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책은 논어였고 종이는 과거 답안지였습니다. 답안지 맨 위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한철. 203년 만에 그의 존재가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발굴단은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후손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한철을 아는 사람도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그가 죽은 후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아들들이 노비로 팔려갔고 후손이 끊긴 것입니다. 발굴단은 그를 다시 묻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비석을 세워줬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조선 과거 제도 희생자 이한철 묘 1745-1792. 그와 같은 운명을 겪은 이름 없는 495만 명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조선 과거 제도의 잔인한 진실을 다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